재작년 우리나라가 해양 투기를 금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걸 금지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 투기를 한 국가예요. 그 면적에 비해. 그리고 특히 이런 해양 투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종이컵을 소비했으며 바다 봉지에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며 CO2를 발생시켰어. 어쨌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답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아요. 어떻게 쓰레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제주시에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가 가만 보면은 일반 쓰레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재활용품, 클린하우스에 있는 재활용품이 있죠. 그쪽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 중에 80% 이상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막 버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페트, 보철, 의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건 다 재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액자. 왜냐면 이게 단일 재질이 아니잖아요. 액자나 뭐 이런 것들은. 유리판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이렇게 해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 안에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중금속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납이랑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냐면 이 제3세계로 갑니다. 제3세계 가면은 이만한 쓰레기 산으로 해서 쓰레기로 갔다 왔어요. 자, 하면은 이제 전자 폐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3세부터 5세, 6세 여러분 나이 때 있는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은 학교 못 가고 거기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휴대폰 뜯어내요. 거기서 금 이런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루 벌어 알아서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전자 폐기물도 있어, 사실은. 하지만 우리는 휴대폰을 약정을 못 채우고 바꾸는 게 이제 로망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신 휴대폰 바꾸는 시기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폐휴대폰이 가정에 제일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이고 이거는 매립장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없애지 못하는 이제 매립 쓰레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무 타이어 이런 거. 고무 타이어 태우면 검은 연기 나죠. 검은 연기 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거기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제주시 회천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갈 때 혹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면 저 소각장에 고무나도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고. 매립장이 있죠. 근데 매립장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시 매립장이 이제 포화가 다 돼서 새로운 신규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잡음이 많습니다. 또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립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땅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집 옆에 매립장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 머리에 머리띠 들고 이제 데모하기 시작하겠죠. 매립장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어떤 친구가 음식물 쓰레기 하니까 재사용 얘기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재사용 됩니다. 재활용이 돼요. 재활용이 되는 건 재사용은 안 되죠. 재활용이 퇴비예요, 퇴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하죠. 가만 보면은 삐끗삐끗한 거 보이죠? 저거는 비닐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절대 통을 담고 가지 않죠. 비닐에 싸서 노란 문자 안에는 비닐이 한 겹 있고 두 겹 있고 세 겹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가서 버리면 비료로 만들면 퇴비로 만들면 저렇게 하얗게 일어나면 이따만한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비닐을 불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비료로서의 소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질이 안 좋지. 어느 농부가 자기 밭에 비닐을 뿌리겠어요. 비닐은 썩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클린하우스. 중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이제 쓰레기 수거차들이 안 와가지고, 쓰레기에 이 클린하우스에 저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매립장이 다 차서, 그 매립장 지역, 본계 지역 주민님들께서 더 이상의 반입을 그만다. 왜 우리 동네만 계속 쓰레기를 갖다 붓느냐. 우리 쓰레기장은 이제 사용기간이 끝났으니 딴 데 가서 매립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 반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제주시 매립장이 이제 곧 마감될 거라서 한 가을쯤 되면 한번 막 쌓여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쓰레기 대란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밑에 있는 게 제주도가 이제 감귤박이에요. 감귤박. 감귤. 그러니까 매립장은 감귤이 제주도 많이 나는데 공장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썩어요. 밖으로 팔리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버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립장을 보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매립 쓰레기에서 바닥에 물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들이 밑으로 지금은 하수종합 처리장으로 가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한 악취가 나겠죠. 굉장히 많이 악취가 나니 어느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집 옆에 매립장을 짓고 싶겠어요. 근데 원래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 반입 금지 품목이에요. 이 악취랑 숨출수 때문에. 그리고 매립장 한번 사용하면 한 30년 쓰는데 30년, 10년 그거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누가 그 시트를 2겹, 3겹 다 해서 밑으로 깔고 매립장을 조성을 하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트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곳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지하수가 오염되면 이제 더 이상 삼다수는 판매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립장이 끝나면 노영에 보면 미리네 공원이 있어요. 거의 옛날에 매립장 부지인데 지금 가도 냄새 안 나는 사람 계신데 그건 좀 감정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게 사용 끝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축구장으로 다시 조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매립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 못 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매립장 이런 침투수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양 쓰레기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의 80%는 다 플라스틱류입니다. 플라스틱류. 여러분들이 먹은 과자, 페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모두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완구,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애기들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제품이 많은데 플라스틱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해수욕장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닷가에 던지면 썩어요. 알아서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먹어도 되지만 페트병이나 녹근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서 이게 또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햇빛을 오래 받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쪼개져요. 바닷가에 보면 이 쓰레기 밀려온 거 보면 발로 툭 하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 바닷물 때문에. 그럼 이게 가루가 돼서 바다에 사는 이제 바다 생물들이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기도나 이쪽으로 해서 쓰레기 모니터를 많이 가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라이터, 플라스틱, 초, 뭐가 있죠? 약병, 다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부자 같은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플라스틱 제품인데 플라스틱 제품이 거의 80% 이상이 바다에 계속 떠다니죠. 제주도 섬이니까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제주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다 중국계 쓰레기예요. 근데 또 이 제주도에서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버리는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냐? 해양 쓰레기들은 그 해류의 흐름을 타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는 중국 거 받고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이 해류의 흐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국가 간의 이제 협약이나 분쟁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바닷물에 떨어진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스티로폼 같은 것도 많이 떠다니잖아요, 바닷가에. 그러면 그 일반 우리 그냥 스티로폼은 수거해서 이렇게 액자 틀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재활용을 해요. 근데 젖어 있거나 바닷물에 이렇게 적셔져 있는 거는 이제 감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녹이면 재료로 쓰려고 스티로폼을 녹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스티로폼은 그래서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매립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일단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이런 상황들이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서 단계별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갈비집을 가면은 갈비 먹은 다음에 그 자판기 있을 거예요. 커피 자판기. 아저씨들 커피 마시면서 밖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공짜였습니다.
지금 가면 한 50원 내요, 식당에서. 50원 이렇게 넣고, 그런 식당 아줌마들이 그냥 주기도 하지만, 물법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유료예요. 그리고 옛날에 횟집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회 상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깔아요, 비닐 같은 거를. 그러면,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은 그냥 다 이제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일회용품을 억제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뭐 가면 이마트 가서 물건 샀을 때, 박스에 넣어오거나 아니면 그 재사용 봉투 사용하고 일회용 쇼핑 봉투 안 줘요. 옛날에는 줬었거든요. 이런 게 규제, 이슈. 다 이제 규제 하는 거죠. 환경은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뭐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한라산 소주, 그 다음에 옷 맥주 이런 거 이제 슈퍼에 가져가면 50원 보증금 돌려받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가져가면 400원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유럽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유럽이니까 캔맥주를 마시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캔맥주를 먹고 있었어. 근데 조그만 애들은 계속 따라와서, 이게 거기는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영어를 안 쓰니까 계속 내 맥주를 가리키는 거야. 내 맥주 캔을 내가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는 안 된다. 이제 너 먹을 때 아니야. 이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슈퍼에 가져가면 400원을 돌려줘요. 우리나라 돈은. 애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달라, 니 다 먹었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 그러니까 만물, 이런, 뭐라 그러지? 약간 그 주소가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객이 막 많은데 가면, 그냥 정말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다 먹었니? 그럼 가져가. 그게 아주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삶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소각이나 매립은 어쨌든 어떤 자원을 낭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소각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가 나오면 대부분 다 불태우는데 그 소각이 안 좋은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나 이 모든 제품이 사실은 다 석유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 이런 거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화이바입니다. 화이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료는 석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다 소각되면서 이제 자원의 고갈이 온 거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소각재 자체가 남아요. 소각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각재를 매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쓰레기 관계에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우리 삶에 정착이 되면 좋은데 굉장히 저항이 많죠. 예를 들면 뭐 김밥, 도시락 김밥 같은 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얇은 비닐로 된 일회용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 이제 종이로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그 케이스가. 그것도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솥 도시락 이런 데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단가가 올라가요. 이런 환경적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대부분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한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굳이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옥수수 전분으로 된 용기를 만들어라. 그러면 매립하면 썩을 거 아니냐. 이런 제안들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옥수수 전분을 뜨거운 거 들어가면 애들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기로서의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의 문제. 경제성이 플라스틱이 제일 싸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별장입니다. 제일 시에 있는. 그리고 지금 분리배출해서 재활용되는 항목은 딱 저거예요. 종이, 페트, 보철, 캔, 유리병, 스티로폴, 태양광 등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뭔지 아세요? 자, 누구 한 분 얘기해 주시죠. 기후변화. 이거 모르면 이 환경 포럼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기후변화는 가장 큰 핫이시잖아요. 기후변화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나중에 대학 갈래 시험 나옵니다. 다른 용도로. 기후변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면서 뭐 일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더워도 너무 덥고 추운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기후가 변하는 거죠.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고,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삶에,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2011년이 우리나라한테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큰 이제 기점을 맞은 연도예요. 2011년도 7월에 이제 서울에 비가 왔는데, 그때 비 왔을 때 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100년 동안, 이때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연평균 강수량을 했을 때, 그날 4일 동안 온 비가, 서울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50%가 4일에 달아요. 이게 기후변화예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많이 와서 1년에 강수량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그 비가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다 때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죠.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식량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제주도가 농사를 크게 안 해서 그렇지만 예를 미국이나 예를 여기에 대단한 경쟁을 하잖아요. 가뭄이 들면 그 유럽의 식량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 있어도 빵 못 사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고기 먹으면 되지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이런 위기가 오는 거고 그의 겨울 눈도 왔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나라나 이미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를 이제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섬이잖아요. 제주도의 가장 큰 강점은 비가 오면 지하로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지하수가 돼서 우리는 에비앙을 넘나드는 가장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거고 비가 와도 집중호우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밑으로 들어가고 고짜리라든지 이런 건 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오름이 다 송이로 이루어진 곳이거든요. 스코리아라고 해서 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비가 내리면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손골 따라가.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부에 비해서 홍수가 적어요. 제도가.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중산간 일대나 이쪽에 개발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하로 쑥쑥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도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밑으로 못 들어가서 옆으로 밀리는 겁니다. 물이.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다 해안가에 마을이 위치해 있죠. 제주시도 그렇고 쭉 있으면 중산간에서 애들이 우리 어른들 여기 치면 내 터졌다고 해서 빵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주도도 이제 그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지후적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신화 주제에 있었던 뭐 이제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이런 문제도 국제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작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 쓰나미가 그러죠. 여기 지금 여기에 남극이나 북극에서 얼음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얼음이 요만한 게 아니죠. 거의 굉장히 큰 얼음들이 갈라지면서 빵빵 떨어져 나가요. 그냥 거기서 나비 효과처럼 딱 떨어지는데 출렁하겠죠, 지구가. 출렁하면서 애들이 손봉 하면서 거기에서 기후가 바뀌니까 폭풍이나 이런 걸 오르면서 이게 쓰나미가 몰려가는 거예요. 헤일로 몰려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일본의 쓰나미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알았던 거지만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태풍이나 해일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쓰나미가 와서 가면 좋은데 일본의 쓰나미가 어떤 걸 줬어요 우리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어요. 방사능이 피폭됐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월성, 양양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전기를 제주도 이제 전남 그 광케이블로 이렇게 끌어와서 제주도는 이게 발전소가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왔는데 전기를 육지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다 해안가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자력 발전에서 이렇게 배출수라고 하는데 바닷물을 끌어와서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로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육지로 들어올수록 배관이 길겠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바닷가 인근에 했는데 쓰나미가 몰아친 거죠. 그러면 쓰나미가 몰아쳐서 방사능이 피폭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지구적 재앙이 지금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쌀값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근데 미국이 한번 쓰나미 한번 몰아치면 전 세계에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리겠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기 있는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식량의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런 기후온난화에 굉장히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예를 들면 더운데 더운 거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운데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 틀어요. 계속. 그럼 팬 돌아가서 지구는 더 더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더 더워.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고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없어요. 우리 여름에 이제 여름에 어디 갔을 때 버스가 오면 우리가 이게 만약 그 수학여행 버스 타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왔어요 어디를. 그러면 애들이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럼 아저씨가 시동 켜서 에어컨 켜서 기다리죠. 애들이 덥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공회전하면 바로 벌금 나와요. 그래서 딱 타면 너무 더워. 근데 거기에는 유럽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타잖아요. 여행 와서. 그럼 운전기사가 기름 한 방울 아끼려고 말이지 우리를 뭐 인종차별한다는 둥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죠. 그래서 보면 0.8도만 상승해도 유럽인도 5만 명이 사망해요. 우리는 안 사망해. 우리는 일단은 죽지는 않아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근데 유럽에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돼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45도, 50도까지 올라가죠. 온도가. 기온이 60도가 되면 몸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5도까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연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의 끝은 뭐냐면 이제 60도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도로에 서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60도. 그래서 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20년 안에 인간이 이제